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회차 지난 6월 21일 날 진행됐던 정기시험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풀이 동영상,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인상 형성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용어가 뭡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첫인상에 관련된 효과들이 아래 보기를 보시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 처음 주어진 정보에 대하여 판단을 내릴 경우, 자, 일단 첫 번째 전제 조건을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의 기본 지침이 되어 맥을 잇게 되는 현상. 자, 처음에 판단을 내릴 경우 이게 나중에 수용되는 정보의 기본 지침이 되어 맥을 잇게 되는 현상입니다 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뭐라 부릅니까? 맥락 효과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한번 판단 내리면 상황이 달라져도 그 판단을 끊임없이 지속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뭐라 부를까요? 네, 일관성의 오류라고도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아주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유형이죠.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특성보다 부정적인 특성에 대해서 인상을 더 많은 비중을 갖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부정성 효과, 특히나 이제 연예인 바라보실 때 나오는 효과이기도 하죠. 부정성 효과, 몇 번 답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인상 형성에서 사람들은 상대를 판단할 때 가능하면 노력을 덜 들이려고 합니다. 인지적 구두쇠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상황별 인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거, 자, 이걸 좀 읽어봐야겠죠. 1번, 사무실에 출근하여 상사에게 인사를 할 때는 정중예를 하도록 합니다. 정중예가 아니라 보통예라고 바꾸시는 게 맞겠죠. 2번, 실내 혹은 복도에서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날 때는 보통예를 하도록 합니다. 네, 목예 하시는 게 맞을 겁니다. 3번, 사람들이 많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2번과 만났을 때는 필히 정중예 합니다. 목예 하셔야겠죠. 4번, 화장실과 같이 불편한 장소에서 만났을 경우 목례를 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남으로 주의한다. 아니요, 목례를 하셔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 5번 남았습니다. 결혼식의 주인공인 경우 예식을 찾아오신 친척 어른께는 감사의 의미로 정중례를 하는 것이 예의다. 네, 이게 맞는 답입니다. 자, 인사에 대한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고, 아니면 보기를 통해서 실제 예시를 통해서 인사의 종류를 찾는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절의 종류가 뭡니까? 굉장히 기네요, 보기도. 자, 왼손이 위로 가게 공수를 합니다. 자, 먼저 딱 지목하고 있죠. 왼손이 위로 가게 공수를 하는 사람들 누굴까요? 간단하게 남좌 여우라고 보게 되면, 왜냐하면 이게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공수의 기본 자세죠. 절을 하기 전에. 자, 그렇다면 남성입니다. 남성. 자,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리면서 허리를 굽혀 공수한 손을 바닥에 짚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자, 힌트가 일정 부분 나오죠. 자, 그 다음에 결정적인 게 나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라고 나옵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입니다. 팔꿈치를 바닥에 붙이며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 됩니다. 이때 엉덩이가 들리면 안 됩니다 라고 언급을 지금 합니다. 자, 팔꿈치가 바닥에 다 붙습니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무슨 얘기일까요? 네, 남성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제 확실해집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보게 되면 공손함이 드러나도록 잠시 머물러 있다가 머리를 들며 팔꿈치를 펴고 오른쪽 무릎을 세워 공수한 손을 바닥에서 떼어 오른쪽 무릎을 짚고 일어납니다. 공수한 손을 눈높이까지 올렸다가 내린 후 묵례합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인 걸 읽어봤는데 남성 것만 지금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중에 세 번째 거 보세요. 왼쪽 무릎을 먼저 꿇고 오른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깊이 내려 앉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댑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자, 이걸로 구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큰 절이라는 소리입니다. 큰 절. 자, 그러면 왼손이 위로 가게 공수합니다. 지금 불러드렸던
엉덩이를 깊이 내려앉습니다. 이마를 공수한 손등 가까이에 댑니다. 라는 세 가지 키워드만 갖고 남성의 큰 절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꼭 한번 구별하는 포인트를, 키워드를 한번 기억하고 해결하시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대화에 해당하는 화법의 명칭 뭡니까? 화법 물어보고 있습니다. 박대리는 정말 프레젠테이션 능력이 뛰어나. 자, 뭐합니까? 칭찬하죠. 그런데 발표 중에 가끔 천장을 쳐다보는 버릇이 있던데 충고합니다. 그 사항은 고쳐야 될 것 같아. 충고 좀. 그것만 해결되면 정말 최고로 완벽했어. 뭐합니까? 격려합니다. 칭찬, 충고, 격려라는 세 가지의 패턴, 프로세스를 갖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화법의 명칭 알고 계시는 샌드위치 화법입니다. 역전법, 흔히 알고 계시는 yes but 화법과 병행될 때 설득 효과가 향상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화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칭찬, 칭찬, 충고, 격려 꼭 세 가지의 패턴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됩니다. 샌드위치 화법 설명하고 있는데 저희 집 AI 스피커가 또 한 번 뭐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기한테 하는 줄 알고.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불평 고객 유형 뭡니까? 자, 불평 고객 유형. 자, 이걸 나눌 때는 총 선생님 네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관점은요. 매장에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불평을. 또 하나, 제3자에게 구전합니까 안 합니까? 이걸로 나누시면 모든 내용들은 다 구별이 가능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제품이나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불평하고자 하는 고객 유형입니다. 자, 불평한다는 겁니다. 매장에. 대신에 두 번째, 구전의 확산 및 제3자에게 불평하는 것이 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유형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제3자에게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에도 있죠. 제3자에게 불평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매장에다가는 얘기합니다. 자, 누굴까요? 네, 불평 표현자죠. 이거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매장 처음 방문합니다. 처음 방문했는데 불편한 게 보입니다. 저 매장 얘기할까요? 안 합니다. 제3자 구전할까요? 안 합니다. 이런 사람을 흔히 저희가 수동적 불평자라고 부릅니다. 소극적 불평자라고도 표현하죠. 분명하게. 자, 두 번째입니다. 저 이 매장 지난번에 왔는데 또 왔습니다. 두 번째 옵니다. 저 두 번째 왔을 때 불편한 거 그대로 보입니다. 매장 얘기할까요? 얘기합니다. 제3자 구전 안 합니다. 내가 매장에다 얘기해 주는 게 이 매장 도와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불평 표현자. 네, 표현 불평자라고도 표현하죠, 저희가. 세 번째, 분명히 얘기하고 왔는데 오늘 세 번째 방문했는데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안 고쳐놨습니다. 그럼 뭐 할까요? 더 이상 매장에 얘기 안 합니다. 왜요? 해봤자 들어먹지도 않으니까요. 대신에 뭐 합니까? 제 3자가 아니라 제 지인들에게 일단 이 매장 못 가게 막아야겠습니다. 지인에게 불평합니다. 구전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찾기 시작합니까? 네, 옮겨갈 매장, 전환할 매장 찾기 시작합니다. 화내는 불평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3자 구전합니다. 행동 불평자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완벽하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구별 가능하실 겁니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불만 고객 응대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보기를 좀 볼까요? 고객의 비난과 불만이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고객의 불만족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고객에게는 누가 담당자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겁니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나의 업무가 아니라고 해서 고객 불만족에 대한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이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회사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내가 결국은 같이 책임에 대한 일정 부분을 공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 책임 공감의 원칙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읽어보시면 충분히 문제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코치의 역할과 관련해 다음 보기의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런 보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보기,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비전, 가치, 전략, 서비스 및 제품 고객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가요, 놀랍게도 다른 것 말고 두 번째 줄에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누굴까요?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사입니다. 교사.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위에 있는 키워드 중에 나와 있는 걸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움이 되는 업무가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도와주는 사람, 그러면 후원자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죠? 그 다음에 역할, 정치적 역할 관계에 대처하는 방법 및 영향력을 행사해서 파워를 형성하는 방법도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 우리가 멘토, 흔히 조언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해가시죠? 적절한 피드백이나 지원을 하기로 직원과 약속한 사람, 평가자라고 부릅니다. 네.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원들의 기업 문화에 적합한 리더십 유형을 보여주는 사람, 역할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문제 유형이고요. 이 유형에 지금 보고 계시는 유형의 패턴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전화 응대 시 신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신속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불필요한 농담이나 말은 반복하지 않습니다. 맞죠? 2번 늦어지는 경우 중간 보고를 생략토록 합니다. 자, 이건 말이 안 되죠. 늦어지는 경우에는 중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생략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셔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나머지 것들 다 신속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뭐랄까요? 아주 간단한 문제 유형. 자, 9번 바람직한 경어 사용을 위한 방법 중 간접 높임의 올바른 사례와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간접 높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에게 속해 있는 무엇인가를 높임으로써 상대방을 간접적으로 높여줍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사물 존칭과는 구별되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간접 높임과 사물 존칭은 구별되셔야 되는 거죠, 분명하게. 자, 1번 지금 교수님 말씀은 옳으십니다. 맞나요? 맞죠? 2번 이사님께서도 몸살이 나셨습니까? 맞습니다. 3번 부장님 셔츠 색상이 참 화사해 보이십니다. 맞죠? 4번 현재 고객님의 차량 상태는 문제가 없으십니다. 맞습니다. 5번 고객님께서 문의하신 상품은 현재 품절이십니다. 상품은 품절이십니다. 이게 맞을 리가 없죠. 이건 사물 존칭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 중 업무 수행과 관련해 명령을 받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무엇입니까? 명령을 받는 방법입니다. 1번 메모지를 준비해서 요점을 기록해 정리한다. 맞습니다. 2번 근거가 되는 데이터를 갖추고 다시 상사의 지시를 구합니다. 맞죠? 3번 업무 지시에 대해 호명을 받으면 곧바로 예라고 대답합니다. 아, 이거 맞습니다. 4번 요점을 간단히 복창한 후에 능력, 시간, 내용 등을 잘 생각하여 수행토록 합니다. 맞습니다. 5번 OH1W 원칙이 아닌 재진술의 법칙을 사용하여 끝까지 잘 듣고 모호한 점이 있을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에 질문하여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일단은 그쵸, 저희가 알고 있는 육하 원칙은 OW1H죠. 그죠? OW1H지 OH1W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보면 5번 설명이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단순 워딩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그게 쉽다라고 느끼기는 조금 어려운 애매모호한, 왜? 재진술의 법칙이라고 하는 저희가 모를 만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요. 흔히 저희가 전화상에서 숫자라든가 이런 거를 반복하는 걸 저희가 재진술의 법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명칭 때문이라도 이 OH1W 부르기도 어려운데 이게 조금은 선생님 오답이 아니라 조금 뭐랄까요, 다른 어떤 명칭처럼 보여지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풀어봤는데 실무론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던 선입견적인 문제의 난이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예상을 벗어나는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문제 유형들이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1번부터 10번까지 영상이 시험 준비를 하시는데 나는 조금 부족하다, 이해가 되는데 조금은 부족함을 느낀다 그러면 서점에 가시면 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집을 참고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문제집 같은 경우는 시중에 있는 어떠한 문제집보다 문제풀이에 대한 해결이라든가 또는 어떤 문제풀이에 대한 팁 이런 것들을 압도적으로 제공해주는 솔루션이다라고 제 자신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서적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이게 지금 메인 화면인데요. 앞에 출판된 교재 때문에 유료로 운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바랍니다. 6년치의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그 다음에 시험 많이 나오는 다중 출제 문제에 대한 핵심 문제, 그 다음에 단원별로 문제를 분류시켜 놔서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 확인하실 수 있는 문제 유형들,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들을 합격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번 꼭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CS 실무론 11번부터 2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